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직업상담사 2급 2차 주관식 실기시험을 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노동시장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노동시장론 총 4개 파트 중에서 노동시장의 이해 파트에서 우리가 노동 수요이론, 노동 공급이론, 그다음에 노동시장의 균형 쪽에서는 우리가 노동시장의 유형을 공부했죠. 그리고 2장으로 넘어와서 임금이론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임금이론에서 우리가 2차 출제 논점에 맞춰서 논점을 몇 가지 공부했었습니다. 또 그것과 관련된 기출문제 중심으로 저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1차 때는 좀 임금론을 좀 넓게 공부했습니다만 2차 실기시험을 대비해서는 논점을 좀 더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론 쪽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요? 부가급여 공부 좀 했었고요. 부가급여의 개념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를 쓰라는 건데, 사용자 선호 이유 한 4가지, 이건 독자적으로도 나왔었으니까, 그 다음에 근로자가 선호하는 이유 한 2-3가지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부가급여 하나 중요한 논점으로 잡으셔야 되고, 또 하나가 생산성 임금이론이죠. 그래서 생산성 임금이론에 따라서 적정 명목임금 상승률을 구하는 계산 문제를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2차에서는 좀 어렵게 나오죠. 왜냐하면 우리한테 이제 적정 임금 상승률을 구하는 공식을 도출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식 도출하고 여기에 따라서 계산해서 답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객관식 같으면야 그냥 지문에서 답을 고르면 되는데, 2차에서는 문제 자체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모범 답안 다 적어 드렸으니까 그거 꼭 노트에다가 적어 놓으시고는 자꾸 읽고 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거는 숫자도 안 바꾸고 그대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여러 번 쓰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 상승률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 상승률에 일치시키는 것이 적당하다 했으니까, 적정임금 상승률은.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 상승률 구하는 공식, 그것만 외우시면 나머지는 다 우리가 미리 예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에서 끄집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 상승률은 제품의 가격의 변화율에다가 물적 노동 생산성 변화율을 더해주는 거였었죠. 뭐 부가가치 변화율은 0으로 가정을 하니까. 자, 그래서 생산성 임금제에 따른 적정 명목임금 상승률 구하는 계산 문제 대비했고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제 공부했죠, 우리가. 그래서 최저임금제의 특히 효과 공부했어요. 다만 이제 효과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프로 좀 최저임금제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제는 가격 하한제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정부의 임금 규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제를 머릿속에서 이해하실 때는 시장 가격 기구가 결정해주는 시장 임금 수준보다 높은 임금을 강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 수준에서 쭉 한 줄을 그어주시면 이게 최저임금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최저임금제가 갖는 효과 쪽을 출제를 하죠. 그래서 긍정적 효과 한 6가지 준비하시고요. 부정적 효과를 한 3가지 정도 쓸 수 있을 만큼 준비하시는 거. 최근에는 뭐 계속 1차 시험에서 직업정보론 쪽에서 이제 매년 최저임금이 얼마냐, 이걸 시사적으로 좀 물어보는 문제가 유행처럼 출제가 되고 있었죠. 그래서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가면서 2021년에 최저임금을 2020년 한 5월에서 7월 사이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걸 이제 노동부 장관이 발표하는 건데, 현재 2021년에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지금 8,720원이죠. 그래서 2020년에서 1.5% 정도 올랐어요. IMF 때보다도 더 낮은 상승률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그런 거는 1차 객관식 문제고, 2차에서는 이제 이 최저임금 제도를 우리 헌법에서 32조 1항에서 헌법 32조 1항 근로의 권리에 관한 기본권 규정에서 최저임금제는 법률로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문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최저임금제도의 시행이 가져다주는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느냐,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우리는 긍정적 효과를 특히 6가지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나타나는 긍정적 효과, 그 다음에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긍정적 효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경제에 나타나는 긍정적 효과로 좀 구분해서 보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씩만 각각 준비해도 6가지가 되니까. 그리고 최저임금제도의 부정적 효과 3가지는 단독으로도 출제됐지만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각각 3가지 쓰라는 문제도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게 뭐 임금체계 쪽이야. 이 2차에서는 출제가 거의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공급과 직무급, 고정급과 변동급, 시간급과 능률급. 이건데 이건 뭐 객관식 대비로 공부를 한 거 충분합니다. 2차에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면 마지막으로 임금격차 공부했죠. 임금격차는 자주 나오죠. 1차, 2차 다. 그래서 임금격차의 원인과 실태 쪽인데 임금격차의 원인 쪽 특히 이제 경쟁적 요인과 경쟁 외적 요인 각각 4가지, 5가지 정도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경쟁적 요인 한 4가지 쓰라는 문제 출제가 됐었고요, 최근에. 그 다음에 경쟁 외적 요인 이거 한 5가지 정도 나오거든요. 그거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되고 경쟁적 요인과 경쟁 외적 요인을 각각 3가지씩 쓰세요 하면 6점짜리 문제예요. 그래서 임금격차의 원인 쪽은 꼭 준비를 좀 해주시고 이 속에 보상임금격차는 우리가 별도로 봤죠. 왜? 별도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상임금격차의 개념을 쓰고 보상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원인 5가지가 있거든요. 요거 쓰라는 문제로 해서 6점짜리 나올 수도 있고 보상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원인 5가지를 쓰라는 독자적인 문제도 나온 적이 있고 보상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원인 5가지 중에 3가지를 쓰고 설명하라 그래서 6점을 준 문제도 있어요. 보상임금격차 원인 쪽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례 문제로도 출제가 됐었죠. 그러면 사례 문제 나오면 임금이 더 높은 쪽이 보상임금이 제공된 결과예요. 그래서 임금이 높은 쪽은 그렇지 않은 쪽보다 어떤 5가지 원인 중에 어떤 원인으로 보상임금이 제공됐는지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사례 문제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것이 이제 임금격차의 실태 쪽이죠. 그래서 임금격차의 실태 쪽은 뭐 여러 가지 있었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제의식만 좀 가져가시면 되는데 직접적으로 출제가 된 것은 남녀 간의 임금격차죠. 우리나라 남녀 간의 임금격차가 심하다. 이걸 인적자본 투자 이론으로 한번 설명해봐라. 왜 그런지. 원인을 설명하라는 문제. 그 다음에 산업 간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한 3가지 써보세요. 이런 문제들은 단독으로 나왔던 문제인데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임금격차가 문제가 되는 경우를 5가지 써보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던 실태 이거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임금격차가 좀 문제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경제적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폐해를 야기시키는 그래서 반드시 좀 해결을 해야 되는 임금격차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녀 간의 임금격차, 학력 간의 임금격차, 그 다음에 기업 간의 임금격차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그 다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 그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제 산업 간의 임금격차, 요 정도가 문제가 되고 이 중에서 남녀 간 임금격차와 산업 간 임금격차가 별도로 출제가 된 적이 있다.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금 이론 쪽을 공부하고 나면 3번째 장으로 실업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실업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다가 마무리를 못 지었었어요. 실업 쪽에서는 뭐 사실은 경제학에서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실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고전주의 내지는 신고전주의 경제학 쪽에서는 어떻게 실업을 바라보느냐, 실업이 발생하는 원인을, 그러면 대책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케인즈 내지는 신케인즈학파 쪽은 실업이 발생하는 원인을 어떻게 보느냐,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대책도 완전히 다르죠. 특히나 1930년대 발생했던 미국의 대공황을 고전주의 경제학자들, 다시 말하면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잘 설명을 못 해내면서 케인즈 경제학이 이제 주류가 된다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케인즈 경제학의 이론을 받아들여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실시하면서 이제 대공황을 극복하고자 했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왜냐하면 케인즈는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나태하거나 무책임하거나 게을러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발생한다. 비자발적 실업은. 그래서 대공황 때 발생했던 이 비자발적 실업은 구조적인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실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일자리 창출, 즉 노동 수요를 증가시키는 이런 확대 재정 정책이나 확대 금융 정책 같은 이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써서 구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실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많은 세부적인 내용들을 경제학에서 많이 공부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를 하는데 우리 쪽에서는 뭐 시험과 관련해서니까 시험과 관련해서는 실업의 유형 쪽을 출제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실업을 바라보는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좀 나누어서 봅니다. 그래서 실업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볼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몇 가지 공부를 좀 했어요. 근데 마무리를 다 못 짓고, 마무리를 못 짓은 게 아니라 거의 서두만 얘기하고는 끝냈어요. 그래서 이어서 공부를 좀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를 좀 떠올리면서 흐름을 이어가 보세요. 실업을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좀 나눠볼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이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의 개념, 그 다음에 대표적인 예는 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죠? 현재의 시장임금 수준에서 일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했잖아요. 현재 시장임금 수준에서 일할 의사의 유무, 그죠? 그럼 이제 개념이 나왔죠? 자, 자발적 실업이란 뭐였었죠? 자발적 실업이란 자, 일할 능력은 있지만 현재의 시장임금 수준에서 일할 의사가 없어서 현재 취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맞죠? 이런 대표적인 자발적 실업의 예는 마찰적 실업이나 탐색적 실업이 있었어요.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와 달리 비자발적 실업이란 일할 능력은 있고 그리고 현재 시장임금 수준에서 일할 의사도 있어요. 그러나 현재 취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죠. 그래서 이러한 비자발적 실업은 현재의 시장임금 수준에서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뭐 일자리가 부족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래서 비자발적 실업의 대표적인 예가 뭐 계절적 실업이라든가 또는 뭐 경기적 실업이라든가 구조적 실업이라든가 또는 기술적 실업 같은 것들이 있다. 그거 좀 이따 공부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먼저 공부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실업을 또 이런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실업을 통계상 실업으로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잠재적 실업과 현재적 실업으로 구분하죠. 현재적 실업은 개념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실업 상태이면서 통계상으로도 실업으로 드러나는 실업이에요. 현재적, 드러날 현자를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상 실업 상태이면서 통계상으로도 실업으로 드러나는 실업이에요. 뭐 굳이 얘기하자면 완전 실업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현재적 실업과 구분해서 잠재적 실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개념이 중요하죠. 잠재적 실업이란 개념이 뭐죠? 사실상 실업 상태이지만 통계상으로는 실업으로 드러나지 않는 실업이에요. 왜? 통계상 취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장 실업이라고도 하고요. 불완전 취업이라고도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요 개념 꼭 기억하시고 이런 불완전 취업 내지는 잠재적 실업의 존재로 인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실제 통계상 실업률이 낮게 나오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느끼는 체감 실업률보다 통계상 나타난 실업률이 더 낮은 때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불완전 취업의 존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뭐 일시적 실업과 장기적 실업, 뭐 만성적 실업이라고도 해요. 장기적 실업은 일시적 실업과 장기적 실업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자발적 실업의 대표 선수였던 마찰적 실업이나 탐색적 실업 같은 것들은 대표적인 일시적 실업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 경기적 실업과 구별하는 계절적 실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일시적 실업의 예죠. 자, 이와 달리 장기적 실업 또는 만성적 실업은 대표적으로는 뭐 경기적 실업이라든가 구조적 실업이라든가 기술적 실업이 여기에 해당될 거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공부할 게 수요 부족 실업이라는 게 있고 비수요 부족 실업이라는 게 있어요. 수요 부족 실업이란 실업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유효 수요의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유효 수요의 부족 또는 총 수요의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업을 우리는 수요 부족 실업 이렇게 얘기하죠. 대표 선수는 뭐 경기적 실업 같은 거예요. 그런데 비수요 부족 실업이 있어요. 당연히 이거는 실업이 발생하는 원인이 수요 부족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는 실업이죠. 그러니까 비수요 부족 실업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경기적 실업을 뺀 나머지 실업들은 다 비수요 부족 실업일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좀 하시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머릿속에 사진을 찍어야 될 것이 발생 원인을 기준으로 실업을 분류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실업을 한 대여섯 가지 정도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마찰적 실업까지를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흐름으로 이어서 공부를 좀 할게요. 이거는 머릿속에 여러분들 딱 사진을 찍으셔야 됩니다. 1차를 저와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머릿속에 좀 있을 거예요. 그걸 복습하는 거고, 1차 공부를 저하고 함께 하지 않으셨던 수강생분들은 지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업을, 우리가 실업의 유형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특히나 이 실업의 유형을 발생 원인을 기준으로 일단 볼 거예요. 발생 원인으로 나눠서 보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다른 기준으로 해처모여시키는 거, 그게 최근의 변형 문제의 모습입니다. 자발적, 비자발적 실업이라든가 수요 부족, 비수요 부족 실업이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일단은 포맷은 일단 요거로 가져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좀 여백을 남겨 놓으시고요. 다시 해처모여시켜야 되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에 이어서 쭉 갈게요. 그래서 제가 발생 원인을 기준으로 하면 실업을 한 대여섯 가지로 나눈다 그랬는데, 제일 먼저 볼 것이 마찰적 실업이에요. 마찰적 실업. 사실은 탐색적 실업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 뭐 세부적으로는 아주 엄밀하게 보면 좀 다른 면이 있지만 거의 같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발생 원인을 우리가 좀 본다 그랬죠.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개념을 우리가 공부하고 대책을 공부할 건데, 이 개념을 발생 원인을 기준으로 키워드로 삼아서 개념을 준비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개념을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발생 원인을 개념 속에서 우리가 정리를 했으니까 대책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저 발생 원인을 제거시켜주는 게 대책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개념과 대책을 물어볼 겁니다. 자, 그럼 마찰적 실업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으니까 발생 원인이 뭐였어요? 직업정보의 부족이죠. 직업정보의 부족. 또는 1차 객관식에서 나왔던 표현을 아주 좋은 표현인데, 직업정보의 유통장애로부터 발생하는 실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마찰적 실업의 개념 얘기할 때는, 그리고 이 둘은 성질적으로 보면 성질이 뭐였었어요? 이거 일시적 실업이죠. 장기적 실업과 일시적 실업으로 나누면 이 두 가지는 일시적 실업이고요. 자발적, 비자발적 실업을 기준으로 나누면 이 두 가지는 자발적 실업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마찰적 실업이란 종전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직업정보의 부족 또는 직업정보의 유통장애로부터 마찰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실업이다. 마찰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이에요. 그래서 일시적 실업이다. 탐색적 실업은 똑같아요. 직업정보의 부족이라는 점 똑같습니다. 즉, 종전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탐색 과정에서 직업정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시적 실업이다. 이렇게 개념 정의하시면 됩니다. 이 키워드가 들어가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발생 원인을 가지고 개념을 정리하시면 대책이 나오겠죠? 이 마찰적 실업이나 탐색적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뭐였었죠? 직업정보의 원활한 제공이죠.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업이니까 직업정보를 원활하게 마찰적 실업자나 탐색적 실업자에게 제공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정보 부족으로부터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한 마찰 기간이나 탐색 기간을 줄일 수 있죠. 혼자서 3개월 걸릴 거 한 달 만에 재취업이 된다면 이거 마찰 기간 내지는 탐색 기간을 줄인 거잖아요. 이게 대책이라고요. 그래서 직업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럼 직업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오프라인상에서 보자면 직업 정보를 제공해 주는 직업 정보 제공 기관을 설치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장소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군데 설치하면 좋다 그랬죠? 기능 강화. 이런 것들이 좋은 대책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장소적 효용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즉 정보에 장소적 접근 가능성을 제일 높이는 것은
온라인상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상에서는 직업정보 제공 시스템이죠.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전산망이라는 표현도 쓰긴 하죠. 직업정보 제공 전산망. 근데 최근에는 이제 시스템이란 말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직업정보 제공 기관의 설치와 확대, 기능 강화, 더 나아가서 직업정보 제공 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직업정보의 원활한 제공이 대책이 될 거고. 자, 이렇게 직업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선 제공 배포, 우리 정보론에서 직업정보의 관리 과정을 공부했지만 이런 직업정보의 원활한 제공이 이루어져서 탐색지역 실업자나 마찰지역 실업자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생산, 제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직업정보의 수집, 분석, 가공, 체계화를 통해서 제공 배포로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내남자에게 필요한 직업정보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그 요구에 맞는 정보가 생산, 제공되니까 직업정보를 원활하게 내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시기에 제공하기 위해서 뭐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랬죠? 직업 상담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직업 상담 같은 거 전제되어야 되고요. 상담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죠? 그다음 경우에 따라서는 올바른 직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같은 전문가의 조언 이런 것들 이루어질 거고 이걸 통해서 구인구직, 알선 그러니까 직업 소개 알선 같은 거 이루어지겠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그랬다? 이런 것들을 직업 안정 정책이라고 하는데 우리 직업안정법 공부했잖아요. 직업안정법. 그래서 이런 거 해주는 기관을 이제 직업안정법에서는 직업안정기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노동경제학 교수님들은 노동법을 공부 안 하시니까 이런 말을 안 쓰고 대신에 뭐라 그랬어요? 인력정책이란 말을 쓴다 그랬어요. 사람에 대한 정책이에요. 그래서 인력정책 이런 걸 쓰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직업정보의 제공이지만 이 직업정보의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인력정책이 전제되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찰적 실업을 자주 출제하는 겁니다. 이 일을 여러분들이 하실 거거든. 그죠? 일선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마찰적 실업과 탐색적 실업 둘 다 똑같아요. 원인이 이거다, 발생 원인이 이거다 보니까 대책도 똑같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 흐름을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찰적 실업 내지는 탐색적 실업과 구별돼서 발생 원인을 기준으로 나눠보면 경기적 실업이라는 게 있어요. 경기적 실업. 그럼 경기적 실업은 뭐냐? 뭐 이거는 제목에서 딱 나오죠. 그죠? 우리가 지금 계속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좀 물고 늘어지실 필요가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그래서 마찰적으로 발생하는 실업, 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거든요. 그럼 경기적 실업은요. 경기 침체가 발생 원인이에요. 발생 원인이 경기 침체로부터 발생하는 실업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경기적 실업의 개념을 쓸 때 경기적 실업이란 경기 침체로부터 발생하는 실업이다. 이렇게만 써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경기적 실업이 뭐냐 그러면 경기 침체로부터 발생하는 실업인데 이 경기 침체가 도대체 뭐길래 경기 침체로부터 실업이 발생하느냐 이거죠. 우리는 그 흐름을 알고는 있어요. 그걸 표현해 볼까요? 경기 침체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기 침체는 이거는 총수요 부족이에요. 생산물 시장에서의 총수요 부족 내지는 유효 수요의 부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경기 침체 즉 유효 수요 부족으로부터 발생하는 실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생산물 시장에서의 소비자들이잖아요. 수요자들. 그래서 생산물 시장은 기업이 생산한 재화들을 공급하고 우리들이 가계소득을 가지고 그걸 소비하는 거잖아요. 구매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지갑에 돈이 없다 보니까 생산물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수요를 안 하는 거예요. 소비를 안 합니다. 외식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옷도 안 사입고요. 양말 빵꾸 나면 꼬매 신고요. 이래요. 왜? 긴축재정을 쓰는 거지 가게에서. 이래서 소비를 안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생산물 시장에서 총수요, 유효 수요가 부족해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기업은 재화를 생산하겠습니까? 만들어봐야 다 재고로 쌓이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총수요 부족이 오게 되면 기업은요 생산물 시장에서의 생산과 공급을 줄일 거 아니에요.
생산 공급을 감소합니다. 감소시켜요. 그러면 생산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여러분들이 외식 안 하면 외국 음식점 같은 데서 어떻게 합니까? 물건이 안 팔리는 거죠. 손님들이 안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외식 업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만들어 들어가는 원재료 덜 들어갈 거고요. 그죠? 사봐야 다 나중에 뭐 상하고 그래서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원재료 부족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음식점에서 일하는 직원들 해고해야죠. 손님이 하나도 없는데 직원들 어떻게 임금 비용 지불하면서 계속 있습니까? 그래서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가 준단 말이에요. 생산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데 이 대표적인 생산 요소에 노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수요가 감소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흐름은 이렇고 그냥 노동 수요라고 씁시다 우리가. 생산 요소인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준단 말이에요. 노동 수요 감소 기반. 노동 수요라는 말은 결국 고용이잖아요. 즉 고용 감소가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고용이 줄어요. 고용이 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노동 수요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실업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실업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는 노동 수요의 성질을 공부할 때 맨 첫 시간에 노동 수요는 유발 수요의 성질이 있다 했죠. 그래서 노동 수요는 독립적인 수요가 아니고 노동을 생산 요소로 사용하여 만든 최종 생산물에 대한 수요로부터 유발 또는 파생되는 수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산물 시장에서 여러분들 현대 자동차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면 현대 자동차에서 만드는 자동차가 안 팔리면 현대 자동차 회사의 고용이 줄어요. 여러분들 생산물 시장에서 삼양라면을 소비자들이 안 사 먹으면 삼양라면 공장에서는 밀가루에 대한 수요도 줄고요.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죠. 그래서 고용이 줄고 해고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똑같은 취지입니다. 그래서 노동을 생산 요소로 사용해서 만든 최종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실업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경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경기가 다운되면 결국은 이런 경기적 실업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 여러분들 누구도 밖에 나가서 이걸 쓰지 않는 거잖아요. 누가 소비를 합니까? 사람 모이는 것은 전부 다 안 가고 사회적 거리 두고 놀러 가는 것도 안 가고 이래버리면 전부 다 집에만 있잖아요. 그래서 맨날 달고나 커피 만들어 먹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시간 많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무도 누구나 예전처럼 소비를 막 하지 않다 보니까 놀러도 안 가고 그러니까 이게 줄어드는 거지. 이게 줄어들면 당연히 고용이 줄어들어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코로나 사태라서 많은 사람들이 해고가 되고 일을 하지 않으니까 가계소득의 감소가 와서 소비를 줄이더라도 전체적인 국가 경제는 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재난지원금 이런 거 지원해주고 막 이랬던 거 아닙니까?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이것들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지역 상점이나 자영업자들이 더 치명타잖아요.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주되 그 지역 안에서 이렇게 소비하도록 이렇게 유도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경기적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발생하는 실업이라는 걸 이해하셨다면, 자, 경기적 실업 개념 쓸 수 있어요. 경기적 실업이란 경기 침체, 즉 총수요 내지는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인해서 노동 수요가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실업이다. 이 정도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경기적 실업에 대한 대책이 나올 거 아니에요. 대책 뭐예요? 노동 수요를 늘려주면 되죠. 노동 수요를 늘려주면, 즉 고용을 증가시키면 실업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가 막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 유발 수요 성질로부터 실제로 노동 수요를 증가시키지 않더라도 유효 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니까 유효 수요를 증가시켜줘도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고용이 늘어나죠? 그래서 실업을 줄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경기적 실업에 대한 대책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첫 번째로는 노동 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써야 된다. 즉 고용을 확대하는 이런 정책을 실시하면 될 거고요. 고용,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정책.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로는 뭐 유효 수요를 확대하는 정책이죠. 그죠? 그래서 유효 수요를 증가시키는, 확대하는 이런 정책을 써주면 될 거다. 그래서 이걸 총수요 확대 정책 이러죠. 다른 말로 경제학에서는 이제 총수요 확대 정책이라고 해요. 총수요를 확대하는 정책이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왜 수요를 안 합니까? 왜 소비를 안 하죠? 지갑에 돈이 없으니까 그러죠. 그래서 국민들의 지갑에다가 돈을 넣어주는 정책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 통화량을 늘려주는 정책을 쓰면 돼요.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이에요, 이거는. 시장에 돈을 풀어주는 정책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돈이 돌아야 돼요. 마치 마른 논에 가뭄 때 마른 논에다가 물을 주면 땅이 젖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물길이 생기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총수요, 소비를 진작시키는. 그래서 이걸 경기 부양책, 뭐 소비 증가 정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가 대표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는 여러분들 고용 정책,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물론 일자리를 늘리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시장에 맡겨놔야 됩니다. 우리가 노동관계법규에서도 공부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고용 창출을 위해서 뭐 정부가 주도적으로 야 삼성 너희 요번에 15,000명 고용해. LG 너희 요번에 10,000명 고용해.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이건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노사협력, 더 나아가서는 중앙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에 바탕을 둬야 될 거고, 더 나아가서는 기업들의 자율적인 고용 관리를 존중은 해야 됩니다. 우리 헌법에도 그렇게 규정돼 있고 고용정책 기본법에도 그렇게 표현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해야 되겠지만, 시장에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면 기업들도 여러분들 사실은 쉽지가 않죠. 장기적인 투자를 하지 않잖아요. 경기 침체라서 지금 여러분들 기업의 이익이 막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일자리를 더 늘리고 고용을 더 늘리겠습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해고를 더 많이 해서 임금 비용을 줄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시장에 맡겨놓는 것이 제일 좋긴 하지만 시장에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죠. 마지막 방법으로는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는 거예요.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이게 여러분들 대공황 때 미국에서 했었던 뉴딜 정책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1930년, 35년까지인가? 30년대에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의 핵심이 뭐예요? 뭐 TVA 정책 이런 거 아니야? 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 댐 개발이라든가 도로, 항만 건설 같은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쪽에서 공공근로라는 거죠. 일자리가 막 늘어난단 말이에요.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는 건. 이러면 즉각적으로 취업이 증가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원칙은 시장에다 맡겨놓는 건데, 여러분들 우리 예전에 그 이명박 정부 때인가요?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업들의 법인세 같은 거 막 감면해줬단 말이야. 법인세 감면해주는 대신에 세금 감면. 대신에 너희들 이거 가지고 설비 투자 막 나가서 고용을 늘려라. 뭐 이런 취지로 했다는데, 그때 기업들이 여러분들 설비 투자를 막 했습니까? 안 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정규직들이 지금 비정규직 많이 쓰고요. 그리고는 세금 감면 받은 거를 가지고 전부 다 사내 유보급으로 막 모아놓고 부동산 투자하고 이런 짓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에서 시장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면 제일 좋은데 실제로 기업들이 잘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쓰는 거. 그게 단기적으로는 공공근로 같은 거죠. 대규모의 공공근로 사업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공공근로 사업을 실시하는 거죠. 뭐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뉴딜 정책도 정부가 공공근로 사업 실시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다만 이걸 어디다 쓸 거냐 이런 거죠. 그래서 산업 발전, 산업화 초기 단계 같으면 사회 간접 자본 투자를 많이 하는데, 오늘날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회 간접 자본 투자를 하기가 좀 어렵죠. 왜? 웬만한 도로 다 뚫려 있고요. 항만 다 돼 있잖아요. 공항 다 돼 있고 댐 너무 많아서 탈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이지.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이것을 사회 간접 자본 말고 좀 미래 성장 산업들을 장기적으로 육성하는데 이런 쪽으로 좀 공공근로 사업을 쓰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 뭐 그린 뉴딜 이런 정책 쓰겠다는 것도 앞으로 그런 거예요. 앞으로 향후 우리나라를 십수년, 수십 년간 먹여 살릴 산업에다 좀 집중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쪽 산업에서는 여러분들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면 어마무시한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뭐 첨단 소재라든가 또는 뭐 의학 바이오 쪽이라든가 뭐 이런 쪽, 환경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투자를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공근로 사업을 실시하는 거 단기적으로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다만 이거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하기 좀 어렵죠. 왜냐하면 정부가 임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이걸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엄청난 재정 적자의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급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할 땐 이걸 쓰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제가 얘기한 거죠. 뭐 백년지 대계처럼 좀 장기적인 안목을 해서 국가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IMF 구제금융 받을 당시에 왜 국민의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했던 것이 이동통신, 정보통신 이쪽에다가 집중 투자를 했잖아요. 그죠? 정보통신부 만들고. 이러면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십수년간 먹고 살았다고요.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잖아요. 그런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신부를 없앴어요. 투자도 안 하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5G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했다고는 하지만 미국보다 한 2시간 반 일찍 시작했나? 그 평창올림픽 때? 그러나 실제 오늘날 이 이동통신이나 정보통신 쪽은 이제는 미국과 중국 싸움이죠. 우리나라도 전부 다 중국 화웨이 제품 쓰고 막 이러다가 지금 무역 분쟁이 나면서 미국이 이제 화웨이 제품 못 쓰게 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뭐 KT 이런 데서도 화웨이 제품 많이 쓰고 있었을 거예요. 왜? 이제는 그 투자를 중국 애들이 많이 했거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좀 발전시켜 나가는 게, 그러려면 정부가, 중앙정부가 막 지원을 해줘야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앞으로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산업들을 좀 육성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가 괜찮아요. 이거 앞으로 유망합니다.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근 통계자로 보면 OECD 부자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R&D 투자라 그러죠.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가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열매를 따지는 못하지만 투자를 계속하는 거예요. 연구 개발 투자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러면 나중에 와서 이게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특히 뭐 의료, 바이오 쪽에서 엄청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런 쪽에서 하나 특허를 받거나 개발을 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이거 뭐 수십조의 시장이거든요. 이런 쪽. 그다음에 첨단 소재 쪽. 뭐 일본과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그동안 대기업들이 그냥 일본 거 갖다 썼는데 뭐 일본하고 문제가 좀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야, 일본 이거 믿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좀 개발을 하자. 이래서 이거 개발에 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그래서 많이 일본 수입 소재 부품들을 이제 국산화하고 있죠. 그러면서 더 작정을 하고 또 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대기업들도 중소기업과 협력해서. 그래서 이런 첨단 소재 쪽이나 의료 바이오 쪽이나 환경 쪽이나 이런 쪽에서 앞으로 굉장해질 수 있다. 한때 e스포츠 우리나라 또 이거 굉장했었거든요. e스포츠 쪽. 근데 그것도 또 게임 규제법 만들고 하면서 또 이게 다 죽어버리고, 이게 결국은 시장에 맡겨놓지 않고 정부가 개입해서 하게 되면 이게 엉망인 게 나와요. 그래서 e스포츠 쪽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 메카였는데 안타깝습니다. 지금 많이 죽었죠. 근데 앞으로 또 대체할 것들이 많이 생겨요. 의료 관광도 한때 우리가 좀 했다가 또 우리나라 병원들끼리 과당 경쟁으로 또 문제가 됐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 해야 되고요. 국가 성장의 동력 산업이라고도 하고 국가 기관 산업이라고도 하죠. 국가 기관 산업의 육성.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되어질 게 금융업 같은 거. 신자유주의 시대는 효율성이나 수익성 같은 걸 생각하니까 자꾸 금융업을 중시하거든요. 그리고 제조업 같은 거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융업은 수익성은 높아요. 100원 투자해서 500원을 벌 수 있거든요. 그러나 고용을 수반하지는 않죠. 그런데 반대로 제조업은 수익성은 낮아요. 100원 투자해서 140원 버는 거잖아요. 제조업 같은 거는. 그러나 이거는 고용을 수반하거든, 아직까지는. 물론 오늘날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발전으로 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래도 안정적인 중산층을 양성하는 데는 제조업이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조업 같은 거 좀 중시해라, 이런 얘기 하죠. 정확하게는 신자유주의 시대 이래로 전 세계적으로 금융업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제조업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제조업을 중시하게 되면 이쪽은 고용을 수반하는, 그러니까 성장은 좀 더디더라도 고용을 수반한 성장, 이런 것들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금융업 중심으로 발전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 고용 없는 성장 이런 얘기 나오고, 그래서 이제 부의 편중이 오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한 10몇 년 전에도 보면 전 세계적인 시민운동 중에 월가를 점령하라 뭐 이런 시민운동이 일어나고 했던 게 금융업 중심으로 전 세계가 재편되다 보면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 고용 없는 성장이 나라들마다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엄청난 실업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을 중시하라는 얘기하고요. 더불어서 뭐 서비스업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서비스업. 이런 것들은 고용을 수반하는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면 안정적인 중산층을 유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고용 증진을 위한 정책으로서는 단기적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이나 중장기적으로 이런 거 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유발수의 성질로부터 실제로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더라도 총수요를 확대하는 정책을 쓰게 되면, 소비진작, 경기부양책을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용이 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양라면을 많이 사 먹으면 삼양라면 공장에서는 라면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동수요가 늘어나고요. 여러분들이 외식 많이 하면요. 음식점에 고용을 직원합니다. 물론 뭐 알바든 아니든. 그래서 생산물 시장에서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노동수요가 늘어나거든요. 그럼 생산물 시장에서의 유효 수요를 늘리는 방법이 뭐냐? 그럼 여러분들 지갑에 돈을 넣어주면 된다 그랬잖아요. 총알량을 늘려주는 정책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는 주체에 따라서 확대 재정 정책이 있고요.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 통화량을 늘리기 위한. 그다음에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시행하는 정책이 있죠. 확대 금융 정책이 있어요. 확대 정책을 쓰는 겁니다. 확대 정책. 그래서 시장에 돈을 푸는 정책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행하는 확대 재정 정책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 그냥 정부 지출을 늘리면 돼요. 정부 지출을 늘립니다. 그래서 예산 투자 막 해서요. 사업을 막 벌리는 거예요. 또는 뭐 급하면 하반기 할 사업을 뭐 상반기 한다든가. 우리가 그래서 새 정부 들어와서 경기 침체 때문에 뭐 추가 경정 예산 같은 거 좀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돈을 풀어야 돼요. 돈을 풀어야지 경제가 돌거든요. 그래서 정부 지출을 늘리는 정책 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적자 재정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뭐 이렇게 뭐 우려하는 사람들인데 그거 전부 다 사기예요, 사기. 굉장히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 재난지원금 줄 때도 이러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전부 다 국간이 다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 진짜 나쁜 사람들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정부는요 가계하고 달라. 가계는 채무가 늘어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우리 가게에서 들어오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으면 이거 빚이잖아요, 다. 이러면 안 돼. 가계는 그러면 안 되는데 정부 예산은 달라요. 정부 예산은 균형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예산은요. 재정 적자가 나쁘고 재정 흑자가 좋은 거냐? 그렇지 않다고요. 경우에 따라서 재정 흑자가 나쁠 때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재정 적자가 더 필요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균형 재정이 균형 재정. 그래서 정부는요. 시장이 경기 침체, 경기가 다운돼 있을 때는 경기를 업시켜주기 위해서 재정 적자를 통해서 돈을 푸는 정책을 쓰고요. 반대로 시장이 너무 경기가 좋아. 경기 과열이야. 경기 과열로 막 물가가 올라가요. 그러면 시장의 돈들을 또 빨아들이는 흑자 정책을 써서 경기를 다운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이 마치 라면 끓일 때 왜 냄비에 물 끓듯이 물이 팔팔 끓을 때는 불을 줄여주는 정책을 쓰고요. 반대로 물이 식으면 다시 끓이기 위해서 가스불을 올리는 정책을 쓰잖아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균형 예산하에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여태까지 채무부담 비율이 굉장히 낮았거든.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아놓은 이유가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쓰라고 모아놓은 돈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그 돈을 은행에다 넣어놓고 지금 쓰지 말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럴 때 써야 되는 거죠. 이럴 때. 그래서 확대 재정 정책을 쓰는 거 이거 되게 필요합니다. IMF에서도 전 세계에다가 특히 우리나라에다가도 적극적인 재정 정책 쓰라고 권고까지 할 정도였는데 그런데도 재난지원금 주는 거 갖고 막 반대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정부 지출 늘려야 될 때 굉장히 늘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조세 감면 정책 같은 것도 있어요. 조세 감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민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가계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내는데 세금을 깎아주게 되면 세금으로 빼앗길 돈을 시장에서 소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조세 감면 정책 쓰면 시장에 돈이 풀립니다.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또 시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출 한도를 완화하는 제도도 있어요. 대출 한도를 완화해주는 정책이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때 대출 한도를 완화시켜 주게 되면 돈을 더 은행에서 많이 대출할 수 있으니까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죠. 근데 이거를 또 너무 과용을 하면 안 돼요. 이걸 과용을 했던 게 이명박 정부 때죠. 그래서 그때는 빚내서 집 사라 이런 정책이라고 아주 비판을 많이 했던 건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남용하면 안 되지만 필요할 때는 이것도 정책의 수단으로 하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대 재정 정책을 쓰고요.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에요. 그죠? 미국은 이제 연방준비이사회라 해서 연준이라고 그러죠. 이 중앙은행에서 시행하는 것을 이제 확대 금융정책이라고 하는데 이쪽은 여러분들 많이 알고는 있어요. 근데 왜 뭐 제가 설명드릴 정도는 아니고 이자율인데 이걸 금리라고 하죠. 금리, 기준금리. 금리를 낮추면 되죠. 그래서 금리 이자율을 낮추게 되면 은행으로 들어갈 돈들이 시장에서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의 숨통을 또 트여주게 하죠.
그래서 경기가 이렇게 다운됐을 때는요, 시장에 돈이 돌게 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고요. 반대로 이제 경기 과열, 인플레이션 같은 것이 발생해서 물가가 막 올라갈 때는요, 금리를 올려요. 그럼 막 시중에서 막 돌아다니는 돈들이 은행으로 싹 들어오죠. 금리를 올려주니까. 그래서 이제 금리를 조절해서 인플레이션이면 올리고 경기 침체면 다운시키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낮추는 정책을 쓰면 시장에 돈이 돈다.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뭐 지불 준비율 같은 게 있는데 제가 설명드릴 시간은 안 되고요. 또는 뭐 재할인율 같은 것도 있어요. 재할인율. 근데 어쨌거나 아무튼 경기 침체 때는 모든 율자로 끝나는 건 낮춰야 됩니다. 낮추면 시장에 돈이 돌아요. 반대로 경기 과열, 인플레이션일 때는 올려야 되는 거죠. 됐어요.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기적 실업에 대한 대책은 여러분 이걸 다 쓰라는 거 아닙니다. 이런 대표적인 것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경기적 실업의 개념, 경기적 실업이란 경기 침체, 즉 유효 수요의 부족으로 인해서 노동 수요 부족이 오면서 발생하는 실업을 말하고요. 이런 경기적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자 적극적인 공공근로 사업의 실시나 또는 국가기관 산업 또는 국가성장 동력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실시하거나 또는 예를 들면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이거거나 이자율을 감소시키는 등의 확대 재정 정책이나 확대 금융 정책을 통해서 유효 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했지만 쓸 때는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서 쓰면 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니까. 됐죠? 이게 경기적 실업이에요. 경기적 실업은 경제학에서 제일 열심히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경기적 실업에 대한 얘기가 끝났어요. 끝나면 이제 경기적 실업과 구분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계절적 실업이라는 걸 공부할 거예요. 계절적 실업. 그래서 계절적 실업은 여러분들 경기적 실업과 구분해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어서 계속 흐름으로 계속해서 마지막에 구조적 실업과 기술적 실업까지 공부하고는 이제 관련된 기출문제가 여기서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지를 뽑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절적 실업부터 함께 공부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